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이 555조 8천억 규모로 초슈퍼 예산 규모입니다. 그 정부 예산에는 적자 국채를 90조 넘게 찍도록 되어 있고요. 이럴 경우 내년 말 국가 채무는 945조 원으로 올해보다 140조 늘어난 전망이어서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오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재정 건전성 우려 의견도 있는데 이게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부에서 그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국가 채무가 너무 크다고 크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은 국민이 파산합니다. 네? 국민이 빚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더 세금도 안 걷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어려울 때 국가가 세금 갖고 재정의 역할을 해갖고 재정의 역할을 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선순환할 수 있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늘어난 거고 어떤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돌입하게 되면 채무 증가 속도가 떨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그 뜻도 알지만 지금은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 빚이라고 하는 게 무슨 외채가들이 아니거든요. 상당 부분은 금융성 채무입니다. 그냥 국가가 채무 발행해갖고 채권 발행해갖고 한국은행에서 주고 돈 꺼다 쓰는 거거든요. 그 채권은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채무들이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그래서 지금은 보다 좀 확장적으로 또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지금 야당에서도 뭐 채무 증가 또는 뭐 재정 건전성 걱정하지만 그런 부분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 증액 요구를 하진 말아야죠.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야 공이. 이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각에서 얘기하면 지역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나? 중앙행정기관장들 예산안을 만들어서 기재부에 넘겨서 이거를 편성을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 각 그 기관 단위에서 올리는 거거든 만들어서. 그럼 지역에서도요. 시장군 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해요. 그걸 예산 신청하는 겁니다. 지역에 뭘 하나 짓자고 하는 것도 시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광팔 거, 자기가 원하는 사업 올리는데 국회의원들은 지역 다니면서 이 필요한 사업이 더 있거든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한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사실 정부가 편성하는 겁니다. 정부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올린 증액 예산의 규모 갖고 국회가 무슨 선심적 예산 만들었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또 기재부가 심사를 해갖고 해당 부처, 기재부의 담당 공무원이 예산 편성을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 과장들이 해당 부처의 과장들한테 또 물어보고 해당 부처에서는 지역 예산 지역에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갖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결정해갖고 우선순위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면에서 선심성이다 또는 이런 거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위원장님 기재위원장도 하셨고 지금 외교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제가 뭐 내놓으라는 전문가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옛날에 개헌에서 이렇게 권력 분산 이야기할 때 많이 나왔던 게 대통령제라도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 가져오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위원장이 볼 때는 예산 편성권 국회에 가져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만약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강화한 권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견제하려고 하면 미국이 대통령제의 모범은 사실 미국입니다,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의원내각제잖아요. 근데 미국만이 지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미국의 대통령제가 제3세계에 많이 지금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대통령제인데
정상적으로 사실 상권 분립이 되려고 하면 대통령제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있어야 됩니다. 미국 국회에 있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하고, 그러나 의회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 그 예산 담당자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산 쓰려고 하면은 대충 쓴다고 하면은 국회에도 의회도 요청을 해갖고 의회에서 사인해줘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늘 사전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의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쓸 돈을 갖고서 의회 요청을 하면 의회가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편성한 걸 국회에 갖다 놓으면 국회는 깎을 권한밖에 없거든요. 이 구조는 지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돼갖고 어떤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하면은요. 네. 이번 예산 조정 소위의 쟁점은 한국판 뉴딜 예산이 될 것으로서 전망됩니다. 내년 예산 가운데에서 기재부도 21조 3천억 정도를 한국형 뉴딜 관련 예산으로 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10조 원가량 삭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K-뉴딜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런 차원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요 야당의 문제 의견 차이를 어떻게? 근데 실제는요 예산 심사를 해보면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야당 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야당에는 또 전 정부에서 일했던 재정 전문가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게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K-뉴딜, 그린-뉴딜 또는 뭐 이렇게 디지털 뉴딜 이렇게 뉴딜이라고 붙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무조건 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한 거의 뭐 70% 가까이는 계속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들은 이게 사실 그 K-뉴딜, 그린-뉴딜 이걸 좀 더 개량된 거고 좀 더 거기다가 예산을 추가해갖고 더 혁신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야당에서도 축조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지금 뭐 이건 K-뉴딜 사업이 나오면 무조건 50% 깎자고 하지만 뭐 그건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누가 정권을 잡고 있든 간에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게 과거와 같은 틀로서는 이게 경제 발전이나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뭔가 변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고 특히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 AI 기반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새롭게 산업계가 혁신돼야 되는 건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한 연구 용역들, 개발들, 거기 산업에 대한 지원들을 해야죠.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통령께서 2050년에 탄소제로 선언했는데 저탄소 국가로 가려고 하면은 수소든지 전기자동차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투자들이죠, 사실은요. 그건 야당 의원들도 다 인정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혁신들 물론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고 다만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뭐 크게 뭐라고 할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선심성 또 일회성 예산들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지적들이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 여야가 합의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결위가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 예결위원 하려고 하고 서로 소위원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예결위를 상소를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예결위의 좀 예산 심사 기간을 좀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좀 늘리고 기간을 늘리고 더군다나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도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도 결산이 안 돼 있거든요. 결산식을 좀 땡기고 그다음에 상임위의 예산 상임위 스스로가 의원들 스스로가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 구조, 각 상임위에도 또 예결위가 또 있거든요. 예결 소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예결 소위의 활동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더 기간을 두고 내실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또 필요한 게 그게 현실적인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국회법에 의해 갖고 예산안이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12월 2일자로
그렇게 자동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헌법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통과하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거의 안 지켰던 겁니다. 예. 12월 31일까지 가고 새해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1월 1일 날 통과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 정부도 최소한 30일에 예산을 확정시켜 갖고 30일의 시간은 줘야 그 다음에 집행 준비를 하고 1월부터 예. 사업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1월 말까지 가면 정부도 물론 통과는 되겠지만 준비가 안 되는 거거든.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건 안, 그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만든 거고 저는 12월 2일 날 자동 상정된 규정 만든 거는 어쨌든 여야를 떠나갖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좀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국회 서류가 그 전에 그때까지 합의 안 되면 정부가 낸 안이 자동. 근데 자동 상정돼도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여야가 협의를 해갖고 아. 정부안이 상정돼 있고 그거에 대한 수정안을 내긴 합니다.